자, 이제 그 성형 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성형 제품의 결함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사출 성형 제품 자체가 생산성도 좋고 또 품질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장점이 그렇게 많은 대신에 이 결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 결함을 그냥 뭐 쭉 보면 거의 뭐 하도 종류가 여러 개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되는 건지 이렇게 참 알기가 어렵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 안 되죠. 몇 가지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유동성 문제가 제일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 우선 헤지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헤지테이션은 그 가다가 멈칫하는 거를 헤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 때 영어 사전에 헤지테이트 그러면은 뭐 망설이는 거 이런 걸 헤지테이트라 그러는데, 여기 요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게이트가 이제 여기 와 있을 때 이렇게 수지가 못 흘러가고 이렇게 쇼트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게이트를 이쪽에 두면은 쇼트 없이 끝까지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원인을 한번 보면, 여기서 수지가 차들어가면서 지금 요 방향은 사실은 유동 저항이 좀 딴 데보다 크죠. 딴 데보다 이제 유동 저항이 큰데, 그러면은 요 유동 저항이 큰 부분, 다시 얘기해서 사출 성형 제품에서 이제 유동 저항이라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뭐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두께가 있겠죠. 두께가 얇으면은 유동 저항이 클 거고, 아니 뭐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께도 두께지만은 제품 폭도 굉장히 작죠. 두께, 폭 이런 것 때문에 유동 저항이 발생했을 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는 이렇게 이제 유동 저항이 큰 부위가 있고, 여기서 게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속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잘 차들어가고, 이쪽으로 속도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차들어간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그 수지가 이제 잘 못 들어간다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이게 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관성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앞서서 그
포아세이 플로우에서 관성의 영향은 굉장히 작다 그랬죠. 사실은 얘는 굉장히 그 이제 마이너한 문제고 굉장히 기여도가 작고 실제로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압력 구배가 제대로 압력 구배가 이제 유동 저항이 클 때 압력 구배가 제대로 형성할 수 없는 경우죠. 제대로라고 하기보다 압력 구배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압력 구배가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때 이제 주로 일어나죠. 글씨 쓰는 게 어려워갖고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일어난다고 봐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차 들어갈 때는 이 부분 압력이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 부분의 압력이 이제 P라 그러면 이 P의 증가 속도가 이쪽으로 유동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 P가 이쪽을 만약에 시간축이라 그러고 여기 요 P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 지점에 수지가 요 지점까지 찼을 때 시간을 제로라 그러죠. 그랬을 때 요 P가 요 부분의 P는 분명히 증가는 하는데 증가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완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유동 저항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오른쪽 그림 같이 이쪽에서부터 수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 들어가겠죠. 이렇게 차 들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압력을 P 다시라 그러고 여기에 수지가 도착했을 때 시간을 T0라 그러죠. T고 T 다시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시간 제로라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압력이 빨리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 부위밖에 지금 성형이 안 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같으면은 효율적으로 압력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성형이 가능했어도 요 부분은 성형이 요 부분은 이제 그 유동 저항을
많이 못 뺏어, 압력 구배를 많이 못 뺏어가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상 없이 성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유동 저항이 클 때 그레디언트 P가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항상 좀 주된 원인은 잘 안 되죠. 항상 좀 마이너한 거고, 실제로는 압력 구배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압력 구배는 이제 이 방향으로 압력 구배 형성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 경우에는 미성형이 낫고 이 경우는 성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최적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함들이 있죠. 최적 수축은 누누이 얘기했죠. 여기 PVT 다이어그램은 항상 나오는 건데, 최적 수축 문제는 당연히 보압을 충분히 못 받으면은 최적 수축이 일어나겠죠. 주로 이제 원인들이 변형도 사실은 최적 수축이 불균일하게 일어나서 변형이 생기는 게 변형의 가장 큰 요인은 아니죠. 이제 변형은 주로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웹페이지의 가장 큰 요인은 제품이 변형되는 거에 가장 큰 요인 자체는 제품 부위별로 이제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냉각 속도 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형에서 냉각 속도 냉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 냉각 속도 차이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히트 이퀘이션에서 했죠. 히트 이퀘이션에서 냉각 시간 T 자체가 비례하기를 L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L제곱이 얘가 제품 두께니까 이 제품 두께 차이가 있으면은 냉각 속도 차이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죠. 얘가 사실은 이제 이게 웹페이지에서는 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최적 수축에 의한 변형도 있긴 있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 마크는 나중에도 또 이제 싱크 마크 얘기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두께 문제죠. 결국은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리브가 만약에 있어서 리브가 이제 상당히 두껍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수축이 생기죠. 이런 걸 이제 싱크 마크라 그러죠. 그리고 이 치수 에러가 이제 너무 작게 나왔을 경우는 보압이 부족한 거죠. 보압이 부족하거나 아예 수축률을 잘못 넣어도 이런 현상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인터널 보이드는 이제 이렇게 두꺼운 부위가 이제 겉에는
빨리 식어서, 겉에는 이제 빨리 식어서, 좀 식었는데, 이제 나중에 못 식은 부위들이 수지를 이제 주변으로 다 뺏겼을 때, 수지를 주변으로 이제 다 뺏기고 나면, 나중에 제품이 이렇게 찼어도 이렇게 안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거죠. 이건 이제 인터널 보이드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생기죠. 얘는 이제 주로 두께 문제가 제일 크죠. 두께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게이트 위치는 뭐 게이트에 가까울수록 보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게이트 위치도 당연히 그 게이트 위치를 바꾸면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사실 이 게이트라는 게 참, 사출 성형 제품에서 게이트는 참 애매한데, 사실 제품의 완성도면을 보면, 제품 완성도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게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게이트는 이제 작아야지 좋다. 또 외관의 완성도를 보면은 게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성형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이 게이트가 이렇게 좀 크면 클수록 좋은 경우가 생기죠. 이게 좀 애매해서 이제 이거 항상 잘 신경을 써서 제품 설계할 때도 어디다가 게이트 위치를 둬야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을 수 있을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마 제품 설계하는 사람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좀 명확한 해법이 잘 없죠. 뭐 좋은 거는 이제 하트런너를 쓰고, 이제 밸브 게이트로 충분히 이제 파이가 큰 밸브 게이트를 써주면 뭐 좋기는 좋겠죠. 근데 이때도 뭐 물론 게이트 위치는 또 제품은 기능이 있으니까 원하는 데다가 게이트 위치를 잘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게이트의 이제 면적은, 밸브 게이트를 쓰면은 면적은 게이트 면적은 많이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위치 면에서는 조금 항상 제품 외관에 관한 문제니까 위치에서는 뭐 어떻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사실은 이 위치는 이 제품 쪽에서 제품 개발자가
개발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줘야죠. 제품 개발자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면 내가 이제 상당히 쉽게 갈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 정도로 알아두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 하이 쉐어 스트레스는 뭐 우리 시험 문제도 냈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다들 잘 알겠죠. 디그레이드, 크랙 등 구조적 취약점이 생기는데 이때 뭐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하고 쉐어 레이트하고 몰드 플로우 그 물성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요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는 아마 용융 수지 온도가 그 최대일 때 그 점도를 요 쉐어 레이트에 곱하면 거의 요 값이 나오죠.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값이 이제 거의 나오는데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하고 쉐어 레이트는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같은 거라고 오히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출 속도 감소 이거는 우선 쉐어 스트레스, 쉐어 레이트가 커지는 부위가 그 제품에서 이제 게이트 부위는 우리 뭐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게이트가 당연히 그 쉐어 레이트가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커질 수 있는 부위가 유동 말단이죠. 유동 말단인데 유동 말단은 좀 그 게이트 부위보다 이제 좀 덜 심각하죠. 덜 심각한데 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쐈다 그러면 쭉 쳐들어가겠죠. 쳐들어가고 마지막에 가면은 굉장히 여기도 게이트처럼 이 유동하는 단면적이 작은 부위가 생기겠죠. 끝에 가서 요 부위는 요 부위하고 요 부위는 이제 굉장히 유동 면적이 작을 수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도 쉐어 레이트가 커질 수 있겠죠. 커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보합 전환을 하기 때문에 보합 전환을 한다 그랬죠. 전번에.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제어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압력 제어로 바꾼다 그랬죠. 이제 VP 스위치 오버라 그러는데 VP 스위치 오버가 뭐 보통 그 제품이 한 95 내지 99% 정도 성형됐을 때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속도 제어해서 압력 제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수축도 보완하고 그 사출기에 무리한 힘도 안 가고 사출기 근형에 무리한 힘도 안 가고 그 다음에 플래시도 안 생기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얘를 하는 건데, 이제 이 VP 스위치 오버를 시기적절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서 한번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전번에 한번 봤죠. 여기 퀄리티를 보면은 그 가장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시간이 약 0.3초죠. 0.3초인데 뭐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전체 그 볼륨은 2.16, 약 2.17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긴 작은데 2.17인데 그 중에서 제품의 볼륨은 0.35밖에 안 되죠. 이게 제품의 볼륨인데 0.35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0.35 나누기 5.17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전체 중량에 비해서 16%밖에 안 되죠. 근데 이 16%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 아까 여기서 보면 0.3초에 0.3초 동안 사출을 해야 가장 좋은 품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0.3초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제품을 그 성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0.14초밖에 안 나오는 거죠. 0.14초밖에 안 나오는데 얘를 다시 그 95%, 99% 타이밍을 맞춰서 보합 전환하려면은 적어도 100분의 5는 그 제어 정밀도가 나와야, 뭐 95%에서 그 보합 전환했다 그래도 90%에서 보합 전환이 될 수도 있고 100%에서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국 그 1000분의 7초 이내에 그 응답성을 그 갖고 제어를 해야 요 95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VP 스위치 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합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보합 전환을 시기적절하게 하기가 힘들겠죠. 뭐 1000분의 7초, 글쎄요, 뭐 사출기가 이 정도로 정밀하게 하는 사출기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유독 말단에서도 이렇게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쉐어 레이트가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리고 사출 속도 감소는 뭐 감소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감소를 하면 되겠고, 다단 사출은 이런 방법은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고 이렇게 제품이 있으면 얘가 이제 그 쭉 똑같은 사출 속도로 하면 게이트 주변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결함이 생기죠.
이제 검정색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허옇게 허연지 뿌연지 이렇게 게이트 주변에 결함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는 표시가 잘 안 나죠. 분명히 디그레이드 된 수지는 갔어도 넓게 퍼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 쪽으로만 이제 표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요 게이트 주변 요 정도 사출이 될 때까지는 사출 속도를 천천히 해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출 속도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 그러고, 이쪽이 시간당 유량이라 그러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을 뭐 여기를 t 이퀄 제로로 놓으면 이렇게 작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t1이라 그러면 t1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여기가 이제 t1이 되겠죠. 올려주는 뭐 이런 식의 그 사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결함을 좀 감출 수가 있겠죠. 감출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여건이 맞아야 되겠죠. 사실은 여건이 맞으면은 뭐 이제 게이트도 작게 쓰고, 그 다음에 제품 상태도 뭐 결함 없이 그렇게 사출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이제 다단 사출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 두께 키우면, 이건 뭐 당연하죠. 제품 두께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쉐어 레이트가 그 작아지니까. 하지만 이제 제품 두께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제품에서 이제 유동될 때 쉐어 레이트가 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이제 많이 문제되는 거는 앞에 언급했듯이 게이트하고 유동 말단이니까, 조금 좀 제품 두께 키우면 무조건 그 플로우 레이트는, 쉐어 레이트는 작아지겠죠. 이제 필요한 부위에 이제 키우는 거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균일한 배양 방향, 이거는 사실은 쉐어 스트레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요 크랙 때문에 균일한 배양 방향이 좋다, 웰드 방지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은, 이거는 사실은 뭐 유체역학 얘기인데, 스트림라인은 요 속도 벡터에 접하는 곡선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트림 라인이라고 부르고, 뭐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속도 u에다가 크로스 dr 그 제로, 뭐 이거 우리 다 배웠죠? 한번 해볼까요? 뭐 I, J, K에서 UX
UZ, 그 다음에 여기는 DX, DY, DZ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플러스 I에다가 UY, DZ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UZ, DY 그리고 J도 마찬가지로 생기겠고 K도 생기겠고 이 0이 되려면은 각 성분이 다 0이 돼야 되겠죠? 다 0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요거 하나만 보면 UI, Z, 콜, UZ, DY니까 DY, DZ로 양변을 나누면 UY분의 DY는 UZ분의 DZ 나머지 거를 더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제 UX분의 DX 이런 조건이 되면 그 스트링 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라인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이런 라인을 이제 스트링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트링 라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오버패킹하고 레이스 트랙 이펙트하고 언밸런스드 플로우, 언더플로우 얘네들은 다 네 가지가 다 균형 문제죠. 밸런싱 문제죠. 전부 밸런싱 문제인데 오버패킹은 지금처럼 이렇게 게이트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이 게이트 부위는 패킹이 더 될 수밖에 없죠.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는 이제 그 패킹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패킹이 더 되는 부위 제품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게이트 위치 조정, 게이트 밸런싱,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게이트 삭제, 전부 당연한 얘기죠. 결국은 이제 밸런스를 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또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에서 항상 충분히 이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죠.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글쎄. 이런 게 잘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레이스 트랙 이펙트는 앞에서도 이제 설명 다 했고, 지금 여기 같이 바닥은 얇고 측벽이 이제 두꺼우면은 아주 이제 이 측벽이 먼저 다 차고 여기 표시된 요 부위가 제일 나중에 차게 되면은 여기 에어 트랩도 생기고 잘못하면 타지요.
문제.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거 레이스 트랙 이펙트는 앞에서 했죠. 이제 두께를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1번 쪽은 얇게, 2번 쪽은 더 머니까 두껍게 이렇게 해주면은 두꺼운 유속은 제품 두께하고 비례하니까 이런 거를 좀 조정할 수 있겠죠. 언밸런스드 플로우도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그림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게이트가 이제 여러 개일 때 게이트를 이제 잘 균형되게, 예를 들어서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게이트는 여기 있고 게이트 하나는 여기 있으면은 이거는 게이트 하나에서 성형할 수 있는 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사실은 언밸런스드 플로우가 되겠죠. 지금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 레이스 트랙 이펙트를 이용해서 1번은 좀 얇고 2번은 중간, 3번은 두껍게 해주면은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 언더플로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우선 외관 자체도 이제 좀 불량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강도상 문제도 생기겠죠. 강도상 문제 생기는 게 이제 더 골치 아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게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죠. 자꾸 이제 제품 그래갖고 그렇긴 한데, 이 사출 성형 제품은 얘는 생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한마디로 굉장히 생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제약이 많죠.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우선 사출 성형 제품은 우선 이제 용용 수지 점도를 한번 보죠. 점도. 이 점도가 사실은
낮은 게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면 낮은 점도가 반드시 좋은 거냐 하면은 점도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점도가 낮으면은 얘가 바로 플랫이 생기는데 아주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도가 낮은 뭐 그 PP 같은 거는 플래시가 또 잘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높은 점도가 그럼 반대로 좋냐 하면 높은 점도가 좋은 것도 아니죠. 높은 점도가 이제 높으면은 유동 저항이 커지니까 그 사출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사출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점도는 사출 성형에서 점도는 이제 얘가 웬만큼 높아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높은 점도가 필요악이기도 한데 사실은 높은 점도 때문에 그 완성도가 좋아지는 거죠. 높은 점도 때문에 사실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플래시가 그 보통 이렇게 후가공 없이 쓰기가 힘들죠.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단점으로 있는 거죠. 높은 점도가 완성도 면에서는 유리하고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외관이 나빠질 수도 있죠. 너무 점도가 높으면 항상 사출 성형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균형을 유지해 갖고 좀 우리 잘 쓰는 얘기로 균형 유지해서 두 마리 토끼 잡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안 쓰면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뭐 언더플로우 하여튼 레이스 트랙 이펙트, 언밸런스드 플로우, 언더플로우 또 오버패킹은 전부 결국은 균형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얘는 뭐 아까 설명했죠. 유동 저항 문제고 얘는 뭐 PVT 보합 그 다음에 로티그레이드 우리 전부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오버패킹, 레이스 트랙 이펙트, 언밸런스드 플로우, 언더플로우는 다 균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밸런스 문제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뭐 이 성형 뭐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에어트랩도 뭐 밸런스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벤트는
당연히 이제 그 에어트랩이 생길 부분은 그 에어트랩이 이제 심하게 생기는 부분은 벤트를 꼭 해줘야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어트랩이 생기는 부위는 벤트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브리틀리스는 취성이죠, 취성. 이렇게 잘 부러지는 건데, 잘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걸 취성이라 그러죠. 취성인데, 얘는 당연히 뭐 그 재료가 디그레이드 되면은 뭐 강도가 약해지니까 브리틀해질 수도 있을 거고, 웰드라인은 강도상 떨어진다 그랬죠. 결정화도가 결정형 수지가 결정화도가 너무 낮아도 강도상 문제가 있을 거고, 잔류 응력이 너무 커져도 취성이 생기죠. 잔류 응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유동을 하면서 쉐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쉐어 스트레스가 충분히 뭐 수축이나 냉각 과정에서 충분히 이완이 안 됐을 때 남는 게 이제 잔류 응력이니까, 잔류 응력이 너무 커져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프리스트레스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취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종재료 혼합, 반복된 재생 수지, 건조 불량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건조 불량은 사실은 이때 건조 불량은 건조를 너무 많이 한 경우죠. 건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원재료 내부에 그 휘발성분이 이제 다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취성이 생겼을 때, 건조를 이제 너무 많이 했을 때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죠. 그 정도 뭐 알아두면 되겠죠. 범마크는 이제 탄 자국인데, 탄 자국은 뭐 에어트랩 당연하겠죠. 뭐 에어트랩은 여기 한번 보면 공기가 갇혀서 계속 압축이 되면 그 열이 발생하겠죠. 우리 뭐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면 PV 콜 RT니까 그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 그 열이 발생하고 공기가 있으면은 탈 수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쉐어 히트하고 스크류 디자인, 디그레이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스크류가 개량하면서 스크류가 계속 회전을 하죠. 그때 이제 스크류에서도 쉐어 히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류 디자인이 좀 그 용융 수지하고 잘 안 맞을 경우, 스크류가 좀 아주 스페셜한 스크류들도 있죠. 그런 스크류를 뭐 좀 엉뚱한 용융 수지에 썼다든지
그럴 때 쉐어 히트가 많이 발생해서 이미 탄 수지가 균형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쉐어 히트. 쉐어 히트는 제품 내에서 만약에 쉐어 히트가 과도하게 생겼으면 탄 자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쉐어 히트하고 잔류응력하고 이제 쉐어 히트가 커지면 잔류응력이 작아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착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쉐어 히트라 그러면 얘가 단위 시간당 쉐어 히트죠. 단위 시간당 쉐어 히트인데 그러니까 쉐어 레이트가 커질 때 쉐어 히트가 커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제품은 이렇게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제품을 빨리 채우면 요 단위 시간당 쉐어 히트는 커지겠죠. 쉐어 히트는 저 에너지 보정 법칙에서 우리가 타우 더블 도트 델 U라 그랬죠. 델 U라 그랬으니까 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에서 발생하는 쉐어 히트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열량은 얘는 지금 시간당인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열량은 사실은 쉐어 스트레스가 가장 클 때 제일 크겠죠? 사실 좀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데 잔류응력 자체는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잔류응력인데 얼핏 생각하면 잔류응력이 많이 남았으면은 당연히 쉐어 히트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쉐어 히트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거고 잔류응력은 토탈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쉐어 레이트가 클 경우 오히려 쉐어 시닝을 앞에서 언급했죠. 잔류응력은 오히려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면서 쉐어 히트도 말썽을 안 부리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쉐어 히트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열량을 쉐어 히트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잔류응력은 토탈로 남은 잔류응력을 생각해야 될 거고 얘가 쉐어 히트가 커지면 잔류응력이 작아지는 이유는 쉐어 시닝 때문에 그렇죠. 쉐어 시닝 자세하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 마리 나온 거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용량 수지 온도는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높으면은 잘 타겠죠. 그 다음에 쇼트 사이즈는 얘는 이제 그 스크류 직경이 이제 너무 크면은 그 쿠션량을 잘 제어를 못 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크류 직경이 이제 너무 크면 그러니까 사출기를 이제 너무 제품은 작은데 사출기 이제 쇼트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스크류 직경이 커지겠죠. 커지면은 내가 그 쿠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없겠죠. 일만 해도. 쿠션 제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에 비해서 쇼트 사이즈가 너무 이제 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크랙은 뭐 잔류용력은 당연한 것 같고, 웰드라인도 당연하겠죠. 다음에 불균이란 수축, 배향, 보압, 냉각 불균일, 뭐 높은 내부 응력, 전부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 같은데, 요거는 이제 주로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웰드가 생기면서 그 주로 유동 성간끼리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 웰드가 생기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만나는데, 여기가 T1이고 T2면은 이 T1하고 T2 차이가 얘가 커지면 냉각 불균일, 그 다음에 뭐 수축도 당연히 불균일,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보압받는 것도 틀리겠죠. 뭐 배양은 어쩔 수가 없겠고, 그렇게 되면은 뭐 유동선단 온도가 서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크랙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얇은 제품이 그 서로 이제 한번 볼까요? 이거였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굉장히 얇죠. 이쪽이 굉장히 얇은데 양쪽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쪽에서 온 수지, 이쪽에서 온 수지가 유동선단 온도가 많이 틀리게 되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죠. 이쪽이 사실은 이제 더 많이 틀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제품이 이제 좀 두껍죠. 두꺼워서 말썽이 없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말썽이 없는데 이렇게 얇은 부위에서 유동선단 온도가 이제 서로 틀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런 크랙 같은 게 쉽게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부피, 얘는 전다 능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좀 공정을 좀 잘못 관리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잘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제 건조가 잘 안 됐을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얘가 과열이 돼서 증기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수분이 이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리고 앞에 브리틀리스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박피하고는 이거는 좀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 디그레이드 됐으면 당연히 박피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변화 해놨는데 치수 변화는 제품 자체가 치수가 변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얘는 매 사이클마다 치수가 변화할 때 얘기죠. 매 사이클마다 치수 변화할 때 얘기인데 대부분 그냥 불균일하면은 당연하겠죠. 이것도 불균일하면 당연할 거고 다음에 이제 사출기에서 이런 문제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민감한 성형 조건인데 이게 이제 민감한 성형 조건이라는 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품이 너무 얇을 때 굉장히 사출기 제어 시스템이 잘 못 따라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민감한 성형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편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 변화하는 거는 디그레이드가 주로 원인인데 사출 속도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쉐어 히트가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용융 수지가 바렐 안에서 너무 길게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색깔이 변하겠죠. 그다음에 스크류, 런너 이런 쪽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쿠션 제어가 잘 안 될 정도로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쉐어 히트가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런너에서도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제품 중량이 그 증가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경우 생기냐 하면은 최적 탄성률이 작은 수지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최적 탄성률이 이제 작은 재질이 보압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럴 경우는 이제 제품 중량도 증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출이 끝나서 금형에서 이제 제품을 꺼내 놓고도 최적 탄성률이 작은 재질은 그 금형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수축이 된 게 아니라 팽창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이제 최적 탄성률이 작은 재질의 경우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PCI 이거는 뭐 그 용융되지 않은 수지가 원인인데 당연히 낮은 용융 수지 온도 뭐 당연할 것 같고, 반복된 재생 수지 사용에서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리그라인딩 하면서 형상하고 크기가 이제 전부 다르겠죠. 달라서 이제 그 공기 유입이 이제 좀 많이 돼서 용융 수지가 좀 불균일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반복된 재생 수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지 될 것 같아요. 뭐 불순물이 들어가도 당연히 뭐 이럴 수 있겠고, 낮은 스크류 회전 속도는 이제 어차피 잘 안 섞인다는 얘기죠. 잘 안 섞이고 쉐어 히트도 충분히 안 생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플래시는 뭐 형체력 부족, 그 다음에 보압이 너무 크거나 또 벤트가 이제 가스 빠지는, 그걸 이제 벤트라고 부르죠. 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벤트가 너무 깊게 됐거나 아니면은 사출 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사출 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압력도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뭐 금형이 뭐 아주 취약하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변형이 많이 가서 플래시 생기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플로우 마크는 요건 사실은 얘도 이제 주로 게이트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게이트 디그레이드하고는 원인이 반대죠. 플로우 마크는 이제 게이트 주변에서 생기긴 생기는데, 얘는 전혀 게이트 디그레이드하고는
원인이 반대죠. 얘는 이제 오히려 그 고화된 수지가 근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로 이제 원인이 되죠. 이게 고화된 수지. 게이트 디그레이드는 이제 수지가 탄 거죠. 거꾸로. 얘는 이제 수지가 그 굳은 거고.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책으로는 콜드 슬러그 웰 하고 이제 런너 사이즈 키우면은 암만 해도 그 고화된 수지는 런너 벽에 그냥 달라붙어 있겠죠. 같이 섞여서 오거나 이러진 잘 못하겠죠. 온도 높게 세팅해주고 뭐 보압이 부족해서 뭐 충분히 밀어주질 못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팅은 참 보면은 참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요 밑에 그림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한쪽으로 있는 경우보다도 저도 이제 그림을 잡고 그렇게 잘 그리는데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두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주 높은 속도로 쏘면 이게 중간으로 휙 가버리겠죠. 그 비슷한 현상들이 주로 이제 생기는 게 제팅인데 원인은 높은 사출 속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위치가 좀 부적절할 수 있고 하트란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트란나에서 이제 뭐 밸브 게이트를 쓰는데 밸브 게이트가 너무 작대든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부적절한 게이트 위치는 이제 이런 경우 제가 그리는 그림처럼 뭐 중간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성형부 벽에 부딪히고 유동이 되면 이 제팅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에 미성형이죠. 쇼트는 이제 미성형 얘기인데 뭐 유동 저항이 크면 당연히 그 미성형이 날 수 있겠고 헤지테이션 뭐 앞에서 설명한 거고 뭐 길고 복잡한 유로가 있으면은 당연히 미성형이 날 수 있겠고 이 벤팅이 부족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스가 몰리는데 벤트를 안 해주면 가스 압력이 커져갖고 미성형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벤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지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근형 온도가 너무 낮거나 뭐 계량 부족, 사출기 용량 부족, 사출 속도가 낮거나 아니면 사출기 결함이 있거나 뭐 전부 당연한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싱크마크하고 보이든 앞에서도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 같으면은 싱크마크가 생기거나 내부에 보이드가 생기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주면 해소가 되겠죠. 주로 제품 두께가 불균일할 때 리보, 보스, 뭐 또 내부에 필렛이 있거나 PVT에서 최적 수축률이 높은 재질
보합 부족이죠. 패킹 부족이 이제 보합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냉각 시간 부족은 뭐 앞에 그 시장 제품, 뭐 일반 상업용 제품, 정밀 제품 이제 그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냉각 시간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보합을 충분히 못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죠. 보합을 충분히 못 받은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뜨거울 때 금형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 PVT에서 온도가 높으면은 볼까요? 너무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PVT에서 이제 온도가 뜨거울 때 이제 이렇게 압력이 확 내려가는 거죠. 압력이 확 내려갔으니까 금형 안에 없으면은 이렇게 그 뜨거울 때 압력을 떨어뜨리는 꼴이 되죠. 이제 이렇게 수축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도 당연히 수축은 많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뭐 PVT 아까 본 거 연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웰드하고 멜드라인은 뭐 웰드라인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점점 더 진행하면서 이렇게 멜드라인으로 바뀌죠. 이제 우리가 요 수지가 만나는 각도가 135도를 기준으로 135도보다 크면 멜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작으면 이제 웰드라인이라고 불러서, 웰드는 이제 그 제품 외관으로도 표시도 나고 강도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멜드라인은 그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뭐 스트림라인은 아까 설명했죠. 여기 한번 보면 웰드가 생기다가 멜드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죠. 그거 보면 이해할 것 같고, 이 얘기는 뭐 한 것 같은데, 수지 배양이 이제 서로 만나는 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얘도 그 스트림라인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 아무래도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데서 더 잘 붙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축력도 높게 하면은 온도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웰드가 좀 감소하겠죠. 요 금형 온도 올리는 거는 이제 스팀 몰드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웰드가 이제 아주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배양도 물론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이제 웰드를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죠.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다음 변형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냉각 속도 차이죠. 보면 지금 요 리브하고 판 요 사이가 이제 제일 나중에 식겠죠.
나중에 식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밑에 쪽이 먼저 식고 위에 쪽이 나중에 식으면 말리겠죠. 얘는 이제 설명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양 효과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배양이 돼 있으면 배양이 완화된다 그랬죠. 수축하면서 냉각되면서 배양이 완화된다 그랬죠. 배양이 완화가 되면 이렇게 원판이 판 자체가 이제 버클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런 판 형태가 요 가운데가 그 수축이 더 많이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버클링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외곽이 수축이 많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사출 성형은 이제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성형 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은 사실은 이게 좀 사실은 제품하고 이 초기 계획 단계가 굉장히 잘해야죠. 제품 초기 계획 단계라는 얘기는 제품 설계 시에 그 사출 성형 공정을 잘 알고 좀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에 그 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그때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제 이게 한 전체의 70%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가 이제 금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출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 30%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죠. 이제 아주 신경을 제일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설계 기술에 가면 이제 또 나올 텐데, 뭐 여기까지 하죠.